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3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있고 가벼운 얘기 반, 약간 무거운 얘기 반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얘기는요, 윤석열 총장 요즘 차기 대권으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역을 하시는 분들, 또 풍수지리에 능하신 분들께서 이 선형 묘를 찾는 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서둘러서 이 바이든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서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다고 하는 그런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외교안보에 큰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국내 문재인 진영은 바로 햇볕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햇볕과 이 강경론자들이 붙으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국력이 세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국력 외교력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 국력이 세죠.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외교력이 굉장히 커지는,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장악력이 커지는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이 일종의 햇볕 정책 시즌2, 지금 이미 3년 반, 4년도 실패했는데 앞으로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실패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유시민 어제 자기가 잘못했다, 이 계좌 검찰에서 추적한다고 그랬는데 입증할 수가 없다,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 책임 추궁하겠다, 내가 이제 곧 검토한다, 이렇기 때문에 수억 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 한동훈 검사장이 요청한 것은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려면 이거 형사소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그야말로 자기가 여권의 실세라고 해서 함부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그야말로 야만적 정치 행태를 완전히 뿌리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은요, 그야말로 그 조치에는 다양한 정치적 법적 조치를 다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야당에서도 이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검사장과 비슷하게 출처를 밝혀라,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 반드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제 주일 우리 한국 대사로 임명된 이 강창일 주일 대사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복장은 야인 시대로 되어 있고 입은 천황폐하다, 이렇게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주일 대사가 이제 자기가 주일 대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특명 전권 대사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안 하고 천황이라는, 천황폐하라는 말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천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왕, 그동안에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제 일왕 표현을 쓰지 않고 천왕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그런데 이 천왕이라는 용어는요, DJ 정부 때부터 98년부터 외교석상에서 공식 용어로 쓰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더 훨씬 많이 쓰고 있고요. 이 학계 일각에서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 텐노라고, 텐노 발음이 어렵습니다. 텐노, 천황을 일본 말로는 텐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표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이름 부를 때 과거에는 한문을 우리 한국말로 부르듯이 썼는데 요즘은 전부 중국식 표현으로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식 표현으로 쓸 바에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미권에서는 이 왕을 갖다가 일왕을 황제를 뜻하는 영어 엠퍼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일본 우ян구에 관해서 12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서울중앙지법에서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국내 위안부 첫 판결이 사실상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법상으로는 주권 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외국 법원에 말하자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외국 법원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국내 위안부 판결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 그러니까 위안부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리고 싶고요. 이번 재판부가 이렇게 1억씩 배상을 하라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이번 위안부 사건의 경우에는 반인도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권 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국제법상에 확립된 국가 면제 원칙, 여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 무대에서도요, 이 위안부는 국제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게 있어요. 이거는 반인권 범죄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특정 국가의 에만 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반인도 범죄, 즉 유엔에서 거의 국제사회가 다 수용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적으로도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때부터요, 역사적으로 제일 평가가 좋은 옛날 조선시대 왕하고 비교하면서 이 세종대왕과 같다는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조선시대 왕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정조, 인조, 연산군, 고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국 흑서를 지은 서민, 이름이 서민해가지고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이분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민 교수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고 서울의대를 나왔는데 단국대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돼 있고, 진중권 씨 이런 분들 같이 진보 진영에서 그야말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인데요. 워낙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이율배반적 행태 많이 하고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다 보니까 거기서 튀쳐나왔어요.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조국 흑서 지은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서민 교수예요. 그래서 이 서민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서 비교한 건데, 고종하고 똑같은 점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고종보다 못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종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좀 나쁜 왕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고종. 그런데 그 나쁜 고종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지금 서민 교수의 두 가지 점에서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점은 세 가지인데 그 압축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능한 왕이에요. 무능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원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었으면은 임기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정적이 한 것, 즉 에너미, 그러니까 야권이 한 것, 이런 것은 무조건 폐기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많은 그 쇄국 정책 고종이 폈는데 고종 아버지 대원군은 그래도 이 부국강병을 써서 일을 했고 인재도 고루 등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종은 친정을 선언한 이후에 대원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대원군이 한 모든 정책들은 다 싹 폐기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국가가 안 될 수도 있는 길을 갖다가 다 막아버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로 몰면서 다 부정했는데, 그들이 소환될 때는 오로지 일이 잘못돼 탓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고종은 책임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지기를 싫어해서 다 밑에 부하들한테 지금 맡기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못 구했다고 국민이 질책하니까 백신 구매 책임자는 정은경 청장이다. 또 검찰총장 징계안에 성함하면서 자기 의사는 전혀 관철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고종과 정말 비슷하다. 설상가상 고종이 유체이탈 화법을 쓴 거, 이것
쓴 것까지도 같다. 이렇게 닮은 점이 많다. 그렇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문대통령보다 나은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과문이 훨씬 진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모군란 직후에 고종이 발표한 사과문에는 화폐를 고치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인 것도 나의 죄다. 이렇게 모든 항목 끝에 나의 죄다가 반복되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구절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고종 사과문도 남이 써주긴 하지만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고종의 사과문을 들은 사람이라면 약간 위안을 그래도 좀 받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문을 읽으면 더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압승이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고종한테는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신배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점, 직언하는 신화가 없는 점, 그리고 사과의 진솔성이 없는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고종만 또 못하다. 이렇게 강하게 그야말로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윤석열 총장의 풍수 지리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은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가 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두규의 국은 풍수라고 하는 조선일보 연재 주말 기사에 나온 건데요. 윤석열 선영 지금 현재 세종시 장군면에 있다고 그래요.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데 이 장군묘소를 찾는 풍수지리가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유학자이면서 풍수에 능한 김종애 전 국회의원이 현장 잡사를 했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혈맥을 이어서 받은 좋은 자리다. 청룡백호 주작이 견제와 균형을 이룬 삼수부동격이다. 그래서 권력의 기운을 주관하는 좌청룡이 그렇지만은 좌청룡이 좀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100점짜리는 아니고 한 73가지니까 한 6, 70점은 된다 이거죠. 이 대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하냐면 이 황명덕 교수, 베를린 대학에 있는 정치학 박사인데 블로그에서 잠은 자답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황명덕 교수도 정치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천문지리로 미래 예측을 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선영 기운이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에 충분한가? 5, 60%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 활동하는 권근호 풍수사는 딱 단언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매우 훌륭한 자리고 장래가 기대된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선영 하나만으로 과연 점을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런 잠룡들의 선영과도 비교 우위를 따져봐야만 한다. 이 한시 한때 난 쌍둥이들도 다 팔자가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본다면, 주역 가지고 이제 점을 친다면요. 이 대권이란 문제의식 속에 나온 점괘는 서합괴 구사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합과 구사효를 보면 서합괴는 임금 자리가 음요이다. 반면에 측근신하 자리는 양요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임금에 강한 신하의 형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사효는 뭐라고 또 이 정리를 하고 있냐면, 한문인데 굉장히 한문이 어렵습니다. 그냥 한국말로만 얘기하면요. 한문으로는 서건, 자득, 금시, 이간, 정길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뼈가 있는 육포를 씹는데 쇠 화살을 얻는다.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풀면 뭐 여러분들 안 풀어도 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잖아요. 뼈가 있는 육포를 씹다가 자칫 턱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대권 관련 점괘 얘기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마지막 주석에 나오는 뼈가 있는 육포를 씹다가 턱을 다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게 작년 가을에 그야말로 국민에 봉사한다. 이 말 한 가지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말이 정치적 중립의 위반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정지 징계까지 하는데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역에 나오는 얘기가 좀 맞지 않을까. 뼈가 있는 육포 씹다가 자칫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작년에 이번에 한번 다쳤다가 약간의 이 중상을 입고 다시 살아난 괴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이거는 그냥 재미로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 검찰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이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추미애가 갑자기 조용했잖아요. 추미애가 때리면 때릴수록 잠룡 지지율이 1등을 했어요. 안 때리니까 쭉 빠져가지고 또 3위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이 사주팔자만 논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매사가 그렇듯이. 그래서 열심히 정치적인 꿈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그야말로 아주 길한 운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일 오늘 서울 국가안보실장이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를 가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물론 국력면에서 일본이 훨씬 앞서는데 그래도 이 북한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미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본보다도 한참 더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외교 안보 최고 당국자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이 코로나 경기 회복, 기후변화, 사이버 이런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국 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국 얘기만 해석을 좀 해드리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 핵심 축이다. 이 얘기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번 이제 오바마 정부도 이 바이든 정부도요 더 이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이 가지고 있는 1대1로 정책에 더 근접해 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당부, 불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가 했던 쿼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플러스 알파에 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지금 추가로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쿼드 플러스 알파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민주주의와 법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그래서 가치 공유 동맹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중국과 대비시켜서 중국 민주주의냐? 아니다. 사회주의다. 법치냐? 아니다. 시진핑 인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 동맹에 똑바로 참여해라.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기분 나쁘다. 이 얘기를 지금 설리반 보좌관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무부 1, 2인자 모두 대북 제재론자예요. 지금 블링턴 장관과 그 다음에 웬디 셔먼 정무차관 모두 이 강경 매파입니다. 북한에 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백악관 안에도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들어서 아시아의 짜르라고 불리는 컷 캠벨 전 통화태 차관보를 임명했어요. 이분도 김정은 말만 믿고 평화가 온다고 판단하고 대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 CIA에도 북한 등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강경파들입니다. CIA 국장 임명된 윌리엄 번스 미 전 국무부 장관 이란 핵 합의를 주도했고 북한 핵 문제에도 굉장히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CIA 부국장에 내정된 데이빗 코원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동안 미 재무부에서 이 테러 관련 하면서 테러와 금융 정보를 하면서 대표적인 대제론자로 대북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중국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는 중국의 은행들 제재할 때 중간 수준의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도 제재해야 한다. 이런 이 강경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서훈 안보실장 그렇죠? 박지원 그렇죠? 정의용 그렇죠? 이렇게 북한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저돌
말하자면 순종적인, 굴종적인 그러한 대북 자세를 갖는데 대한민국에서 1, 2, 3등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외교안보의 최고 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정반대의 방향에서 서로 마주치는 열차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충돌이 우려되고, 충돌하다 보면 제1번이 지금 뭐냐? 지금 2월 또는 늦어도 4월 안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잖아요.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요,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쫓아갔잖아요. 워싱턴에 가서 30분 단독 면담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딱 3분 하고 나머지 27분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미 언론에 홍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서둘러서 가면 빈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사설 칼럼을 하나 싣고 있습니다. 문정부 20년 전 외교 참사 되풀이할 텐가, 이렇게 해서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국립외교원장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시간이 날 때 한번 이 칼럼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그러면 국제 관계의 이런 시각들을 수시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년 내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완전히 대한민국의 외교를, 트럼프가 미국 외교를 다 망가뜨리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외교 안보의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켜온 외교정책의 골간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고종맛도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앞으로 1년 동안 더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실패,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외교하면 문제, 제가 평생을 일해온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시로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는 없고 딱딱하더라도요, 제 방송 꼭 많이 들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해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